근데 이제 성경에 바벨탑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적은 실제 분명히 탑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요. 높이와 넓이 이 면적을 보면은 키코테 한 90m 정도네요. 근데 피라미드 높이가 피라미드랑 비교하면 안 되죠. 바빌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했었던 그 나라 거대한 제국이 갑자기 한 100년 사이에 뭐 폐허가 됐으니까 어느 날 가봤더니 다 폐허가 되고 망해버렸어요. 신 안 믿고 저 건방지게 하늘로 높이 탑 쌓다가 보니까 그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분노한 거야.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맡아서 관장도 하고 있는 강인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 박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안대 유럽연화연구소의 박현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희대학교의 학생들도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쟁률이 꽤 셌다고 하는데 역시나 역사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경희대학교의 멋진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뒤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인가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인가요? 성경이 정말 팔린 부수가 집계가 돼 있어요? 아마 팔리진 않더라도 그냥 나눠준 부수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사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은 성경이 한 50억 권 정도 판매를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혹시 근데 2위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 뭔지 아세요? 해리포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리포터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코란. 아닙니다. 코란보다 살짝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놀랍게도 마오쩌둥 어록. 아무래도 중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10억 권 정도 팔렸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 말씀하신 코란이 한 8억 권 정도. 그다음 해리포터는 그 시리즈 전체가 한 6억 권 정도 팔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렸다라는 게 좀 그러는데 저 코란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중간에 사가지고 선물로 주니까 예. 저희 집에도 한 3번 있으니까. 부스로 하면은 예. 아마 저도 보면 이슬람국 가면은 호텔만 가면은 방 열면 다 코란이 들어가 있어요. 코란, 뭐 성경 이런 게 호텔에도 많이 비치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비품 목록에 안 써 있더라고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가져가도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돼요. 그러진 예. 않죠. 그렇죠.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좋죠. 왜냐하면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 기드온 협회에서 맞아요, 성경. 예, 다 비치해두고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바벨탑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미 지정이 된 바빌론의 유적이 바벨탑과 가장 가깝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뭐 바벨탑이 증명됐다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게 바벨탑일 것이다라고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흔적이 바벨탑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닿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뭐 결국은 말도 안 통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탑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가 그런 거고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원형대로 잘 남아 있는 게 한 기원전 1250년경에 지금 이란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초가잔빌이라고. 그것도 이제 지구라트 형태인데 신전을 맨 위에 쌓는 겁니다. 신앙에 닿는 거죠. 그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마 그게 바벨탑의 원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성서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탑을 쌓는데 신이 이것을 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하고서 그 사람들의 뭐 언어를 다 이렇게 흐트러놔서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게 이름을 성서에서는 이게 히브리어 발랄에 근거를 해가지고 뭔가 어지럽히다, 혼란하게 하다. 그래서 뭐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언어가 이제 막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바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누가 봐도 바빌론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설명하는 이 발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설명은 일종의 민간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이 뭐 바벨탑이 실제 썼다라는 이 말보다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벨탑 건설의 모티브가 된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티브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었던
바빌론에 실제 있어요. 실제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어떤 탑 유적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상부 구조는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은데 몇몇 이제 과거에 쓰여져 있었던 기록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 높이가 한 90m, 91m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딱 그때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2세 때거든요. 시대가.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유수라고 보통 하잖아요. 바빌론에 이제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막 그 탑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막 보수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론 유수 기간에 보고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 그 바빌로니아에서의 경험을 약간 이렇게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라고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 자체가 대부분 쓰여진 게 바빌론 유수 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각성을 하고 이제 막 그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저기 바빌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든 큰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6세기 때 되면 바빌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했었던 그 나라 거대한 제국이 갑자기 한 100년 사이에 뭐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폐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바빌로니아에 지꾸라트가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개의 언어가 다른 언어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마 그러한 경험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구약 성서만이 아니라 이제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 심성, 그러니까 망탈리테를 보면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바빌로니아는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경험했었던 것들을 그 성서에 잘 녹여내려고 이제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뭔가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성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보고 와, 엄청 융성하고 언어도 많고 막 탑을 막 올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다 폐허가 되고 망해버렸어. 그렇죠. 신 안 믿고 저 건방지게 하늘로 높이 탑 쌓다가 보니까 그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분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죠. 이어져 갔다.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거대한 제국이 갑자기 폐허밖에 안 남았으면은 거 말 안 해 그럴 줄 알았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중세에 들어오면은 1563년에 피터 브류겔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유명한 바벨탑 성상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벨탑 성상도로 해서 그런 탑이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탑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 바빌론의 바벨탑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 유적을 보면 그 상상도의 그림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유적인데 이 유적은 실제 분명히 탑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단부만 남겨져 있는데 거의 당대에 쓰여진 여러 기록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후대에 쓰여진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헤로도토스의 기록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록들과 지금 남겨져 있는 하단부의 고고학적인 정황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 탑의 원형은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아, 예전부터 있던 탑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에테메난키가 이제 증축된 거는 네부카네자르 2세 때예요. 이게 시기가 기원전 한 600년에서 한 560년 요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전 시대, 뭐 예를 들어서 마시리아 시대라든가 이럴 때에도 그 위치에 무엇인가 어떤 구조물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신께 도전한 바빌론의 인간들이 결국은 망해버리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높이와 넓이 이 면적을 보면은 기껏해 한 90m 정도네요. 높이가 90m 정도. 근데 피라미드 높이가 피라미드랑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에테메난키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직육면체 스타일로 쌓은 탑이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이제 안정성이 차이가 나기 그건 때문에 신전이잖아요, 신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재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뭐 말씀하신 지구라트나 이런 구조물을 지을 때 사용되던 재료는 대부분 다 진흙벽돌이에요. 근데 이제 피라미드는 그 석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원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란의 메소포타미아 밖에 있는 유일한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50년에 엘람 제국에서 만든 초가잔빌, 거기가 지금 수사 지방 쪽에서 좀 있는데요. 그게 1250년에 만들었는데 탑처럼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가장 높은 신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부서졌지만 그 형태를 보면 아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신전이니까 매번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전 예배 볼 때마다 90m 올라가야 돼요. 제사장님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성경 얘기를 해봤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에덴 동산도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라고 하는 주장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어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진 않은데, 이게 아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담론화된 이 일종의 신화의 영역인데, 이거는 그 성서에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학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위치가 기록이 되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의 강이 나오거든요. 4개의 강이 이렇게 같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뭐 비손, 기혼, 히데겔, 뭐 유프라데 이런 강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히데겔하고 유프라데는 어떤 강인지 분명히 알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손이랑 기혼 강인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기혼 강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쿠시 지역을 흘러간다라고 보통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쿠시는 누비아 지역이거든요. 누비아는 이집트 하려네요. 이집트 남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혼강은 나일강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이 같이 위치하는 공간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비손강은 더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비손강이 저기 인더스 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에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에덴 동산은 일종의 그 성서 이야기 전체의 일종의 어떤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교적 뭐 나름 설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 들어볼 만한 설을 주장하시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롤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인데, 이분은 이집트 고고학자시고요. 이분은 이제 정통으로 학위를 다 밟으신 고고학자인데 이제 완전 학계 주류에서는 벗어나서 굉장히 비주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아제르바이잔의 그 뭐 이지차이라고 하는 지역을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비손이랑 기혼강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류들을 가지고서 이게 비손강이고 기혼강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지역을 특정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만한 지점은 이 지역이 실제로 어떤 밀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초기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생성된 문화가 이쪽으로 이스라엘적으로 전파가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억으로 남아서 이게 그 지역을 뭐 에덴으로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팍팍했던 시절에 저 지역에서는 뭐 식물도 많이 자라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면 저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는 뭐 이렇게 이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죠. 에덴은 캘리포니아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이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요? 네,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캘리포니아가 완벽한 기후와 풍광과 살기가 너무 네, 좋아서. 네, 네. 산타 바바라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이상향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제르바이잔설도 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또 아라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도다. 어떤 사람은 북극에다가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가장 그 에덴으로 투영시키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자죠 오케아누스 강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강을 만들고 그걸 에덴에 비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에덴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러한 필터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이스는 전 세계 모든 데에 다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냥 신화 속의 일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후예들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진도. 뭐 진도도 있고요, 제부도도 있고요. 바다가 진짜 갈라집니다. 거기서 막 소라 죽고 뭐 바지락 캐고 합니다. 예전에 모세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모세가 썰물 중에 큰 썰물 때가 있거든요. 물 많이 빠지는 그때를 알고 시간쯤 되면 된 것 같은데 갈라져라. 아마 모세의 기적도 이런 차원에서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요. 맞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런 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뚫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홍해와 지중해가 만나기 전에 그 시나이반도 그 아주 틈새 지역이 조수건만리차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이 정통 이 성서 내용 자체를 이제 그 자체로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그 공간을 이 모세가 이제 통과한 공간일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되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대를 메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기적이 실제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근데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증할 만한 고고학적인 문헌학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애굽 사건이 어떤 신학적인 전승이다. 그래서 어떤 기억사로서 재구성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주장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기원전 15세기설이 있고 출애굽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해서 하나는 기원전 13세기설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15세기설이 조금 더 근본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이 설에 따르면 출애굽은 정확히 언제 일어난지도 연대까지 특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일어났냐? 기원전 1446년 정확하네요. 일어나요. 그 이유가 그 성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쓰여져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연대는 비교 그 문헌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대략 한 기원전 966년 정도로 확인을 해요. 이게 960 더하기 480 하면은 1446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원전 1446년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투트모스 3세 혹은 아메노테프 2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설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자기 영향권 하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어떤 인구 집단이 탈출을 해서 그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 정착을 한다. 근데 거기도 다 이집트 영역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거의 제국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원전 13세기설은 조금 더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설명인데 그 람세스 2세 시대 때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근거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도시를 건설을 하거든요. 그 도시의 이름이 람세스예요. 도시의 이름이 람세스예요. 뜬금없이요? 예, 근데 실제로 람세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이집트에. 네네. 그게 람세스 2세가 만든 도시거든요. 페르 람세스, 성서에는 이제 피 람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그 시기에 이 출애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고고학적인 정황들 뭐 다 이제 유적별로 연대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예리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예리코 유적이 파괴된 흔적이 있긴 한데 이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고고학적인 정황이 잘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저는 이제 회의적인데 여기 13세기설은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주목할 만한 학자들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집트 학자 케니스 키친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대가거든요. 이 선생님이 요 설을 지지하셨고 그다음에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성서고고학에서 대가가 이제 요 설을 또 지지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지역과 고대 이집트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교류 속에서 이스라엘 쪽이 항상 이제 마이너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나중에 성서를 편집하고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집트와의 관계를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나름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고학자는 보통 이렇게 봐요.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 40년 동안 가나안 평야를 돌아다녔다. 수만 명. 신명기 보면은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화번호부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온다면은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을 때 그 유의민들의 흔적은 나와야 되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200년 동안 서양의 모든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냥 그걸 찾기 위해서 불을 쳤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이민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엄밀히 말하자면은 비슷한 거는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우리 명량해전 앞바다에서 조선시대 배가 나왔다까지는 증명되지만 그것이 실제 이순신의 거북선이다까지는 아닌데 거북이처럼 생겼으면요. 거북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 네. 성경이란 것을 만약에 제가 상정하지 않고 본다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적극적인 증거로 본다면은 그 모든 전 세계의 고고학의 어떠한 정의가 흔들릴 것이다. 궁금한데요. 물론 풀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그냥 검의 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달래와 이 쑥과 쑥을 마늘. 먹고 결국 마늘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 밝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신화처럼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홍해 바다 밑에서 수레바퀴 찾았다는 사람들 계시고요.
네, 등비 안 신해산에 그 검게 그을린 정상에 재단도 있다라 뭐 이런 거 진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면은 이제 진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네. 이론을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송해바다에 수레바퀴 하나 나오고 신해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그러한 증거는 하나만 나올 수가 없어요. 수백 개가 나와야 돼요. 수백 개가 계속 교차 검증이 되어야지만 수십 명의 고고학자가 수십 년 동안 발굴해야 그래야 한 줄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40년을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의 인구 집단이 시나이 반도를 떠돌아요. 그 사막 지역을. 근데 그 지역을 진짜 왜냐면 이제 이집트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근동 고고학도 원래는 다 성서학에서 시작이 돼요. 구약 성서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없어요. 그만한 인구 집단이 지역을 유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고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애굽기에 쓰여진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황들은 있는 것이 이집트에는 레반트 남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요. 특히 중왕국 시대 동안에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이 사람들이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중왕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 왕조까지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15왕조인데 이집트에서 일반적으로 힉소스라고 보통 불리는 세력이에요. 이 힉소스가 나중에 이집트 토착 세력이랑 경쟁하다가 이 남쪽의 17왕조랑 경쟁을 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17왕조는 진짜 힉소스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서 힉소스 지배계층이 저쪽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추격해가지고 이제 괴멸시켜버려요. 아, 괴멸시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슷하죠. 왜냐면 괴멸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근데 당연히 괴멸당하지 않았겠죠. 이집트 쪽 기록에서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왕국부터 제2중간기 신왕국을 거치면서 발생했었던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들이 나중에 구약성서가 학자들에 따라서 말하는 시점은 달라지지만 뭐 기원적 7세기가 됐건 아니면 바빌론 유수 이후가 됐건 성서를 이제 기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기억이 있었겠죠. 그 기억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했다. 근데 약간 이제 살도 덧붙여지고 또 그 과정을 자신들의 어떤 민족이 탄생하는 어떤 이제 내러티브로 삼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나이 산이 사우디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유사학자들도 있긴 하고. 사우디는 좀 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쪽 평해 쪽에 그쪽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성서 해석이 어려운 게 성서를 역사적인 걸로 간주를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희 이제 학부 때 은사님이었던 정양모 신부님, 그분은 이제 성서학자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할 때 요한복음서는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요한복음서는 그 자체가 신학서거든요. 그런데 가끔 소가 뒷걸음마다 쥐잡듯이 하나씩 만들 때가 있어요. 뭐가 맞아떨어진 예, 때. 예.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재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성서에 어떤 써 있는 거를 갖다가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성서라는 게 자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성서, 뭐 종교를 역사적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봐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한 줄 정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와 역사상 엄청난 걸 발견해서 바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좀 의심해 볼 만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전공연장 이쪽은 아닌데 제가 이쪽 관심이 많았었던 이유가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인상 깊게 읽었었던 소설이 있어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배경인데 제가 고고학자니까 다 이런 거는 뭐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고고학이 증명을 못하는 뿐이지 신화나 성경이 갖고 있었던 그 이야기로서의 힘은 제가 지금도 35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동기가 되니까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전 지금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저도 읽었는데 왜냐면 특히 저는 이집트 관심이 많으니까 읽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종교 교역을 하거든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다신교 사회죠. 근데 이 다신교 전통을 거부하고 아텐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아주 마이너했었던 신을 끌고 와서 이 신을 유일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왜냐하면 그 아텐 신을 위한 찬가들을 보면은 그 아텐을 뭐 유일한 주, 홀로 있는 주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유일신교들 가운데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19세기에 프로이트가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유대교 전통과 이 아케나텐이 주창했었던 그 아테니즘 전통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케나텐은 종교교육을 완성하지 못하고 종교교육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죽고 나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아케나텐을 추종했었던 그 아텐 신관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 숙청당했냐. 근데 이제 거기서 이문열 씨 소설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출애굽이네. 이제 갔고 그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때부터 탄생을 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과거에 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이제 간주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정서를 받아들여 읽진 않아요. 소설이다 이런 뜻이시죠? 예. 근데 아마 이걸 출애굽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영향은 분명히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지역과는 계속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마 이 아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다신교였던 이집트에 갑자기 어떤 왕이 유일신으로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이 왕이 죽고 나서 싹 사라지고 이 나머지 유일신을 모시던 신관들이 쫓겨나가지고 너무 떠나서 그럴싸하죠. 이스라엘 지방에 예. 갔다. 이건 어디서 많이 지금 봤던 내용이잖아요. 성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믿으신 분들하고의 학자들과 싸움은 사실 19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서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많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역사학자들 도전과 그다음에 과학의 도전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성서도 막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성서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위협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역사 성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서와 관계된 역사 이야기들이 보통 평소에 읽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니까 뭐 이런 방송 나가면 댓글도 나쁘게 나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출애굽하니까 그 10개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새삼스럽게 창조론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허용하기 시작한 주들이 그래요? 네, 되돌아가는 거죠. 예전으로. 그 원래 1925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물학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어요. 1925년만 해도 창조론이 진리였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 난리가 나서 이 교사가 실형을 받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진화론 교육이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100년 후인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 다시 창조론 교육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신이 만든 그 창조론을 그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도 진화론을 된다. 부인하는 겁니다. 진화론. 예,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는 그거를 교육받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부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 학교 교실 같은 곳에 이제 10계명을 게시를 하는 공립학교인데 그런 데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사실은 서양의 공화국 체제에서는 종교랑 정치는 분리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게 전통이에요. 법은 없는데 그냥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종교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는 좀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근데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 게요. 전 세계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건데 God bless America라고 본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신이 장난을 친 게 아니라면 신이 정말 아끼시는 게 아니라면 다른 전쟁하는 국가들과 다 떨어져 있고 네. 자원은 자원대로 엄청나게 나오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그 정말 석학들 훌륭한 인재들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할 만한 인재들이 연속으로 쫙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해 미국인들도 이거는 이해 안 간다. 이거는 신이 우리를 보살핀 거다. 진짜로 이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을 갖게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국가이고요. 선민사상 같은 것도 있나요? 선민사상이 뭐 있다고 알려져 있죠. 워낙에 이제 미국을 만든 그 최초의 이민 세력 중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끼리 종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해서 이민을 온 집단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일부이고요. 전체는 아니고, 근데 그런 집단이 이제 동북부의 어떤 지식인 계층에 중요하게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 종교교육 강화하는 거는 이 행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네,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레이건 부시가 그렇게 건너뛰고 트럼프 이렇게 되면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다시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공화당이 약간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잖아요. 보수는 종교와 연결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네요. 네네. 미국은 이제 현대사 부분에서 보수주의자들이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가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이제 중시하는, 그것이 이제 정치와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종교가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는 수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을 본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연장자에게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른 것을 이제 강조하고 전통적인 가족관념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 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미국도 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냉전기의 그 종교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취임식 가기 직전에 그 기도회를 해요, 대통령들이. 근데 그것도 사실 종교를 아예 안 묻고 한다는 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걸 전제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강요회의도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추세가 2차 대전 이후에 조금 강조가 돼서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아닌 종교를 갖고 있었던 아니라고 인물은 한 사람은 없죠. 없어요? 예, 예. 무교, 불교 그런 없어요. 절대 예, 없습니다. 카톨릭 아니면은 카톨릭 뭐, 정도 카톨릭이 굉장히 것이지. 드물었죠. 카톨릭 케네디하고 바이든 네, 네, 정도. 네, 그 정도이고 그 성경도 뭐 손을 얹는 성경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자기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이제 써오던 가족 성경을 들고 오고, 그래서 때로는 그 종파마다 약간 번역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성경 맨 앞쪽만 까만데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고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재판이 더 스코프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원숭이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종교가 너무 강하면 창조적인 생각을 좀 마비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모세 출애굽 사건에 진짜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게 사건이 일어났냐 안 했냐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삶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탈출을 하면서 살아간 거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건이 바빌론 유배 갔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해방이 계속 반복되고, 그게 유대인들은 다시 근대에 와가지고 나치한테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가 국가를 세우는 게 해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읽거든요. 그 읽는 게 중요하지 진짜 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는데 재앙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재앙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재앙이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종교나 역사학적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 데가 있나요? 재앙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집트에서는 이프웨르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쓰여진 거는 19왕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250년경에 쓰여졌고, 근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재앙이 발생했었던 시점은 중앙국 말기, 12왕조 시대 말기인데, 그러니까 성서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이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출애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강이 이제 붉어졌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재앙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볼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게 분명히 그 이집트를 염두에 둘 때 실제로 나일강에서 그 발생하는 그 상황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나일강이 벌레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이게 수확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기록들은 언제나 목적성을 띠고 쓰여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프웨르의 파피루스 같은 경우도 이 혼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어떤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혼란이 있었고 이게 다시 새롭게 재정립된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거는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 누가 대통령이 됐더니 무슨 사고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맞아요. 몇천 년이 예, 지나면 예, 예. 이런 식의 그래서 기록이 언제나 그 기록 그대로 재앙이 발생했다고는 딱 단정짓기 어렵죠. 기록이 있다고 이게 하더라도. 결국은 재앙들이 실제 있었다 떠나서 이걸 쓰면은 사람들이 와 무섭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물이 나일강에 이제 퇴적류가 잘못 쌓여가서 붉은 주류들이 막 번식한다. 요즘도 적조 현상 있지 않습니까?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이런 게 있어요. 개구리 한다. 그거는 뭐 이제 강에서 다양한 어떠한 플랑크톤 자라면서 개구리 자란다. 뭐 가죽 죽는다. 가축이 죽는 거는 또 탄저병은 또 요즘도 나오니까, 뭐 우박과 불, 자연재해는 언제나 많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수 있냐가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재해들은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범람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쌓여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탄저병이 있으면은 아주 드물게 뼈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증명이 거의 안 되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집트의 마지막 저주가 장자들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전혀 근데 꾸란에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 정확하게 병이라고 안 나오는데 무함마드가 태어날 때쯤에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외적의 코끼리 떼들을 새가 돌을 해서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무슬림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그게 이제 아마도 홍역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있어요. 지역별로 이건 진짜 재앙이야.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허리케인? 아, 근데 늘 발생하는데요. 그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허리케인이 가장 미국한테는 큰 피해를 줘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그런 게 내륙 지방에서도 있고 해안에도 있고 한데 그런 자연재해야 뭐 그냥 안고 사는 것 같고요. 뭐 흰개미 뭐 이런 곤충류 습격하는 것들 그런 것도 사실 무섭긴 한데 특별히 그렇게 재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슬람 지역이나 유럽연합 지역 가서 이거는 절대 행동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발바닥 보이는 거는 별로 안 좋죠. 왜요? 그 경멸의 상징이거든요. 아, 저 사람한테 발바닥 이렇게 보여주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장이 앉아 있는데 직원이 들어오는데 발바닥 보인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시가 이라크 방문했었을 때 신발 던졌잖아요. 왜요? 예, 그게 최악의 모욕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프랑스 신문에 이렇게 막 무슬림들을 비하하는 그림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이란 이런 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마크롱이 그거를 변호를 했거든요. 표현의 자유로. 이란 신문에 마크롱 얼굴에다 신발 자국이 찍혀서 나왔어요. 네, 그런 아, 사진. 그게 최악의 모욕이구나. 네, 최악의. 네, 오늘도 네분 덕분에 풍성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왠지 책들이 이렇게 뒤에 다 있으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좀 쌓인다라는 생각. 도서관은 굳이 책을 안 읽더라도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전국에 무료 도서관이 너무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한 번쯤 가셔서 책도 한 번 읽고 그다음에 차 한 잔 마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